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은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엘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죠.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재위했던 군주죠. 엘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좋았고 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찰스 3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비호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싫어하나, 얼마나 인기가 있나 조사를 했는데 엘자베스 2세 여왕이 약 80%가 넘는 정말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54%의 지지를 찰스 왕세자가 받고 있었습니다. 54%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엘자베스 2세 여왕의 말년에는 사실상의 영국의 군주의 역할을 대행해 왔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익숙하니까 군주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수행해낼 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영국 왕실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영국에서 왕실 폐지 논의는 항상 있어 왔었던 거고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도 상당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큰 변화를 갑작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영국인들의 특성상 그거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영연방 이야기입니다. 약 56개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영국의 왕을 국가 수장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영연방 왕국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영연방 왕국이죠. 찰스 3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 영연방 국가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영연방 왕국 중에서 이제 우리도 왕국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가겠다 라는 의도를 보이는 국가들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베이도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이었었던 2021년에 영연방 왕국에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갈아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국에서 공화정으로 갈아탄다고 한다면 이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들부터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결론은 찰스 3세의 주기 때문에 영국에서 왕실 폐지가 있지 않겠나, 영연방 탈퇴 러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추모 기간이라서 그런지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거한 엘자베스 2세 여왕을 생각하면 굉장히 온화하고 마음씨 좋은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또 반면으로 의례를 굉장히 잘 따지고 조금은 다가가기 힘든 그야말로 여왕님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찰스 3세는 국민들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생각보다 냉혈한이거나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모던한 왕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디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역공을 선언한 지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또 생각보다 많은 곳을 탈환을 했죠. 처음에 이 남부에 있는 헤르손을 마치 역공에 먼저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도 이쪽으로 군대를 좀 재배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얇아진 북동부 쪽 하르키우 지역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전선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러시아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밀릴 것이냐? 사실 전황이라는 것이 누가 감히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만큼 확실한 게 러시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 20만 명의 군인이 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이 되었는데 8월 초에 나왔었던 펜타곤 자료에 따르면 8만 명 이상이 사상자로 분류가 됐어요. 미국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도 마찬가지로 병력의 손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전시 총동원 체제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번 전쟁을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 특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부 군인들이 가서 하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모두가 함께 총동원이 되어야 되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징집을 하려고 한다면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푸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타일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겨울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어오지 못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민심이 나빠지고 정부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게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도 같아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든 한번 이번 겨울을 버텨보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유럽 국가들이 평균 90%의 가스관을 채워 넣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정부지 올라갔었던 천연가스 가격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스관을 채워 넣으려고 약간은 패닉 바잉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던 거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이 전쟁 전보다 20% 감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겨울이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지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발견이 된 러시아군에 의한 전쟁 범죄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도 이걸 되돌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또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전쟁입니다. 이 둘은 정말 역사적으로 앙금이 너무 많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 사이가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아제르바이잔 안에 나가르노 카라바흐라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남서쪽에는 또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인 나크스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잔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소련 시절에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소련에 휘하해서 돌아갔었는데 소련이 무너져 가던 시점부터 이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나가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독립을 하고 우리는 아르메니아 쪽에 병합을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1991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르메니아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나중에 아르차흐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여럿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큰 분쟁,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20년에 있었던 거죠. 또 이때는 압도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이깁니다. 그리고 1994년에 빼앗겼었던 영토도 되찾고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 협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르차흐 공화국에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이어지는 라친 회랑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하되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나크스반을 잇는 쟁가즈르 회랑을 보장을 하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약속을 아르메니아가 지키지를 않죠. 아르메니아의 파시냔 총리는 사실 아제르바이잔과의 협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사실상 이 아르차흐 공화국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임을 인정을 한다. 즉 그냥 넘겨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르메니아 부분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난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야당과 정치가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선동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분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입니다. 사실 이 아르메니아가 복잡한 게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러 코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뭐 그냥 떨떠름하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의 역사가 워낙에 길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먼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고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건 아르메니아가 땡큐 할 일인가 라고 봤더니 속내를 보면은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어떤 협정 내용을 준수를 하고 아르차흐 공화국을 포기를 한다면 서방이나 미국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저쪽이 먼저 협정 약속도 어겼고 저들이 우리한테 잔혹행위를 할 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여기 와서만 그러는 거냐 비판 성명을 외무부 이름으로 냈죠. 현재 이 상황에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그리고 슬쩍 좋아하고 있는 건 튀르키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러시아인데요.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말고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도 서로 분쟁 중인데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모두 러시아가 이끌고 있는 집단 안전보장체제 CSTO의 회원국들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뭐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2008년에 분리 독립을 외치던 남오세치아를 침공을 했다가 러시아한테 때려 맞았었던 조지아도 약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재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뉴스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